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함께한 세월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온 집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가족 모두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라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의미는 각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 여정을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줄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가족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캐내는 곳이 아니고 얻기 위해서만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족은 언제나 행복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새롭게 이루어진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는데 모든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차이가 심하다 보니 거기에서 차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아내와 잘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장모님은 저를 향한 불만을 끝도 없이 표출하셨어요. 그런 시간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 결국 아내는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게 되었네요. 엄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왜 형부랑 이 사람을 비교하는 건데? 누구는 택배일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했겠어? 직업에 귀천 없다고 열심히 벌어먹고 살면 그만인 건데 꼭 이렇게 상처를 줘야만 엄마 속이 후련해?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택배일하는 사이를 뒀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 너희 언니 봐라. 회사에서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잖아. 엄마는 이런 모습을 원한 거지. 택배 일이 밀려서 너까지 부수적으로 택배 나르는 일을 내 두 눈으로 파야만 하는 거니? 그런 일 하라고 내가 너를 낳았는 줄 알아? 이 사람이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퇴근하고 좀 도와준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빨리 끝내고 같이 저녁 먹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도 다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이 사람한테 좋은 말 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감정 싸움 하다가는 결국 엄마는 저랑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잘했어야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도 적지 않은 나이니까 신중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엄마 말 안 들었으니 당연히 욕 말고 돌아온 게 있겠니? 언니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소개해준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만나볼 생각도 하지 않더니 결국 이런 대우를 받는 거잖아. 더군다나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 계약직이라며? 그러니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제보 미안해요.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알죠? 네, 그렇죠. 이해합니다. 제가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택배 일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해왔지만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이 사람한테 상처되는 말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가 식구들은 택배일 하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고 단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면도 봐주실 거라 믿고 있었죠. 비록 식사 자리가 좋게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저까지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다면 집안 분위기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화를 키우진 않았습니다. 그날 좋은 자리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얼굴 도장 찍은 걸로 만족했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던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날 처음으로 택배 일을 하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평생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잘한 선택이었지만 저도 형님처럼 좋은 대기업 임원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대우가 달라졌겠죠. 그런 상상을 하게 되니 처음으로 직업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내가 죽을 신용까지 해서 당신이랑 겨우 결혼했는데 그때는 나한테 2번 다시 상처 주지 않겠다며 약속하시더니 결국 하나도 지켜진 게 없었어.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어차피 당신이랑 친정에 가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와 욕밖에 더 있어? 그동안 살면서 엄마 성격 잘 아는데 절대 그 고집 꺾을 수가 없어. 그냥 우리만 신경 쓰는 게 좋겠어.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한테 입김 넣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장인 장모님께서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내 이미지만 점점 나빠진다고. 오늘 당신이 받은 상처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장인 장모님을 챙겨야 하는 건 변함없는 거야. 나도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된 건데 더 큰 불화를 만드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노력하면 장인 장모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오겠지. 이런 게 인생 사는 맛 아니겠소? 분명 나한테도 마음에 드는 점이 있으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건 좋지만 나도 언제까지 참을 수 없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부모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땐 우리도 더는 노력하지 않았으면 해. 저와 아내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 아내는 당연히 저를 사위로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했었는데 결혼 전보다 더 안 좋게 대해 주시는 모습에 아내는 장인 장모님께 실망을 많이 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내의 마음을 진정시킨 뒤 거실로 나와 맥주 한잔 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저도 그렇고 아내도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던 터라 아이 계획도 쉽게 결정 내릴 수가 없었고 둘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지만 제 아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장인 장모님께 미움받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위로 인정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대기업 임원인 마사이 형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장인 장모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장인 장모님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노력하는 걸 알아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택배 일을 해서 그런지 몸 쓰는 일은 문제 없구만.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드네.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집 마당 한번 갈아엎기로 했는데 돈 주고 사람 시키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이야. 이번에 자네가 한번 도와주겠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대문 앞에 쌓여있는 시멘트를 보니까 바닥에 잔디를 다 제거하고 그 위로 대리석 얹으실 건가 봐요. 딱 보면 나는구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잔디 관리하는 것도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마당 바닥을 대리석으로 전부 다 바꿀 생각이거든. 자네가 이런 일도 해봤다며. 그래서 저렇게 준비해놨으니까 다음 주 주말에 새벽같이 와서 작업 좀 해주면 좋겠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테니 내가 백숙 좀 해줄 테니까 이번에 사위로서 제대로 실력 발휘 좀 해보게. 엄마는?
이 사람을 그냥 머슴꾼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매번 올 때마다 집안에 하자 있는 것들은 전부 이 사람을 시키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더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설마 이 넓은 공간을 혼자서 처리하라는 건 아니죠? 형부도 다음 주에 별일 없을 텐데 같이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마 싫다고는 안 하시겠죠? 뱃만 굴리던 내가 저걸 도와서 하라고? 차라리 옆에 없는 게 도와주는 거야. 쓸데없는 말로 분위기 조성하려 하지 말고 밥이나 먹지 그래.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 거야. 나는 돈을 잘 버니까 장모님께 때마다 용돈을 두둑하게 드릴 수 있는 거고, 동서는 몸 쓰는 일을 하니까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해 주는 거라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 몰라?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어딜 봐서 머리가 나쁜데요. 형부가 좀 배웠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뭘 무시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 것뿐인데. 동서, 내 말이 틀렸어? 머리가 안 되니까 지금 택배일 하고 있는 거잖아. 형님, 그래도 이 사람 옆에 있는데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건 솔직히 기분이 좋은 건 아니네요.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사과야? 그냥 대충 알아먹으면 되는 거지. 또 시작인 건가? 서로 얼굴 보니까 막 헐뜯고 싶은 욕구가 생겨? 괜히 또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게. 내 나이 먹고 사이들 싸우는 거나 보고 있어야겠어? 장모님은 제 편이 아닌 형님 편을 들어주셨지만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처가에 올 때마다 장인 장모님께 주머니가 두둑해질 정도로 용돈을 챙겨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 그런 여유가 있진 못했죠. 그래서 더욱더 할 말이 없어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모습이 형님과 싸우다가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자리를 피하려는데 형님은 그동안 안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큰 목소리로 장인 장모님에게 용돈이나 드려야겠다면서 가방에서 돈 봉투를 들이며 필요한데 사용하시라고 재력을 과시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정말 유치해 보였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형님의 눈에는 거슬려 보였던 것 같았죠. 그렇게 돌아온 주말에 결국 아내와 단둘이 다시 처가로 바닥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형님네가 오더니 마당을 쓱 한번 훑어보곤 집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본인에게 시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불러주시면 편하겠지만 장모님이 외부에서 바닥 공사를 전문으로 작업해 주시는 일꾼들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땀 흘리며 고생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더디게 되자 장모님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잔디를 먼저 전부 다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업으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형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장모님께서 강하게 거부하시더니 형님은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저 혼자 감당하길 원했어요. 장모님, 이 많은 걸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형님이 도와주셔도 오늘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안 되지. 오늘 무조건 끝내야 되네. 내가 너저분해진 걸 계속 보고 있으라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다 할 것 같다며. 막상 해보니까 작업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전문적으로 일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도 몇 번 일꾼들 시켜봤지만 시간만 때우면서 최대한 늦게 일 처리해주는데 얼마나 속 터졌는지 아나? 어떻게든 늦게 끝내서 일당 받아먹으려는 속셈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걸 또 겪으라고? 그냥 자네 혼자 후딱 끝내게. 엄마, 잔디부터 전부 다 드러내야 하는데 그럼 이거라도 형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럴 때 사이 도움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눈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부려먹어도 되고 형부는 매번 용돈 주니까 괜히 감정 상하게 했다가 돈줄 끊기게 될까봐 불안하세요? 어떻게 매번 몸쓰는 일만 이 사람 시키는 건데요? 홍서방이 그래도 이론적으로 일을 잘하니까 믿음이 가서 그런 거지. 뭘 그거 가지고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건가? 지난주에는 할 수 있겠다고 자신만만해 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야? 됐네.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게. 어머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저와 대화 좀 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동서 혼자 힘들 것 같네요. 제가 얘기할 때는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던 장모님이 형님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르더니 결국 바닥공사를 해줄 수 있는 일꾼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능력 부족이라며 일꾼들 방해하지 말고 공사하는 데서 나오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얘기할 때는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으면서 형님의 한마디에 무조건 신뢰하는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한 채 현장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저 옆으로 형님이 다가오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더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걸 장모는 불안해한 것뿐이라며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전문 일꾼으로 돈을 썼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더군요. 저 없이도 모든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때를 기다린 것 같아 보였죠. 삽 하나로 애를 먹던 저와 다르게 전문 장비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일을 하니 순식간에 일처리가 진행이 되었고 장모님은 마사이가 알아본 업체라서 그런지 믿음이 간다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능력 없는 사이로 장모님의 눈에 인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형님은 장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죠. 기운이 빠져버린 저를 본 아내가 위로를 해주었지만 한번 상해버린 기분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일꾼들이 모든 작업을 끝낸 뒤 형님은 그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죠. 장모님은 형님에게 고생 많았다며 백숙을 떡하니 내어주셨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백숙 안 줘요? 이제는 먹는 걸로 차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침부터 고생한 거 알잖아요. 아침부터 일찍 와서 혼자 삽질한 거 나도 알지. 그런데 결국 외부 도움 받았잖니? 말로는 혼자서 다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빗자루질만 했잖아? 큰 사이 아니었으면 오늘 일이 끝났겠어? 이래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먼저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도움 받자고 했는데 전혀 들어주려 하지 않았잖아. 애초부터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셨으면서 어떻게 형부한테만 백숙을 내어줄 수 있어요? 모두가 함께 고생한 거 몰라요? 먹고 싶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퍼먹으면 되잖니? 손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퍼주길 바라는 거야? 시간도 늦었으니까 대충 먹고 빨리 들어가라.
함께 모여 있어봤자 좋은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식사 자리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 지금 이걸 저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거지도 이런 건 안 먹겠어요. 닭은 하나도 없고 바닥밖에 안 보이는데 뭘 먹으라는 거예요? 엄마 정말 유치하게 왜 그래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뿐이잖아요. 벗어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어쩌겠니? 뭐라도 먹고 가고 싶으면 라면 몇 개 있으니까 그거라도 끓여 먹던지. 장모님이 라면이나 먹고 가라는 한마디에 너무 서운했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처가댁에서 나와 버렸어요. 그동안 노력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내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인연 끊겠다는 말을 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처가 식구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장모님의 행동에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처가 식구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저희 부부의 삶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게 되니 마음이 편해졌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반이 지나가는 동안 처가 식구들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바쁘게 택배 일을 하던 어느 날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쉬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게 되었었죠. 장모님은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니까 기분이 좋던가?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야? 가족이란 게 뭔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 주는 게 가족 아니겠어? 저번 일은 나도 어느 정도 잘못한 것 같아서 계속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몰라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있었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집에서 모두가 모이기로 했거든? 그냥 간단하게 한 끼 먹기로 했으니까 자네도 미정이랑 내려오게.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새벽에 일찍 와야 되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꼭 와줄 거라 믿고 있겠네. 홍서방이 내 딸 설득해서 같이 와주길 바라네. 서로 안 좋았던 감정 좋게 풀고 다시 좋은 관계 유지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장모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셔서는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장모님 입에서 홍서방이라는 말을 꺼내시면서 좋게 풀고 싶다는 말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아내에게 장모님과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도 장모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던 건 처음이라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저희는 결국 장모님의 말대로 서로 안 좋았던 감정을 풀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처가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도착을 하자마자 장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에게 선물이라며 무언가를 하나씩 건네줬어요. 건네받은 물건을 자세히 보니 고무장갑이길래 당황한 아내는 고무장갑을 왜 줬는지 물어보자 저희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네요. 장모님이 저희를 부른 건 다름 아닌 김장 때문에 일손이 모자랄까봐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거였습니다. 아내는 고무장갑을 바닥으로 던지면서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자며 화를 냈어요. 그러자 장모님께서 형님네에도 지금 거의 다 오고 있을 거라며 함께 김장하면서 안 좋았던 감정 풀 수 있을 것 같아
모임을 계획한 거라고 저희를 붙잡으셨죠. 이미 배추는 절여진 상태였기 때문에 속재료만 만들어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형님 네외와 함께 만들면 금방 끝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형님 네외가 저희와 안 좋았던 감정 풀고 싶어서 서둘러 오고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장모님 일손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꼭두 새벽부터 장모님의 지시대로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형님 네외가 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언제 오냐며 장모님께 물어보자 중간에 통화를 하셨는지 오는 도중 차가 멈춰서 잠깐 카센터에 들렸다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에 일단 저희는 묵묵히 김장을 담그게 되었죠. 결국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김장을 끝낼 수 있게 되었고 전부 다 통에 담아둔 뒤 저녁 준비를 하는 사이 그제서야 형님 네외가 처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부부에게 달려와 미안하다며 차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난감한 표정을 보이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마당 한편에 쌓아둔 김치통을 형님 차에 실으라며 지시를 하길래 얼마나 실으면 되냐고 여쭤본 순간 저희 부부는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드실 김장김치는 이미 김치 냉장고에 전부 다 들어간 상태인데 나머지 김장김치를 전부 다 형님 차에 실으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내는 저희 건 없냐고 여쭤보니 형님 네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김치를 나눠줘야 해서 저희 부부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꼭두 새벽부터 저희를 이용해 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고 너무 화가 난 저는 처음으로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께 소리치며 화를 내려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열려있는 대문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누구냐고 물어보니 형사분들이었고 그 순간 갑자기 형님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도망치고 있던 형님의 품에서 백색 봉투 하나가 떨어졌고 그걸 아내가 주워들자 장모님이 급하게 달려와 봉투를 달라고 재촉하길래 아내는 얼떨결에 봉투를 장모님께 건네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본 형사가 장모님 손에 넘어간 봉투를 달라며 손을 내밀었고 장모님은 갑자기 백색 봉투를 구겨서 입안에 집어넣기 시작했네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닥친 터라 아내와 저도 우왕좌왕하며 형사님들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다른 임원들과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말과 함께 장부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장모님 댁에 보관되어 있는 것 같다며 장모님 입에 들어간 백색 봉투를 꺼내려고 형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백색 봉투를 형사가 확인한 순간 공금 횡령 장부가 확인이 되었고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 다른 장부 내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매달 장모님께 백색 봉투를 건네드렸던 건 회사 자금 횡령 장부를 보관해주는 대가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장모님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온 형사의 손에 꽤 많은 백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전부 다 매달 얼마의 공금을 횡령했는지에 대한 장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저희 부부만 이 사실을 몰랐었고 처가 식구 전부가 한통속이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경찰서로 연행이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저희 부부는 금방 풀려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처가 식구들이었어요.
공금 횡령은 꽤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횡령한 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던 내역들도 확인이 돼서 재질이 무거울 거라는 변호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을 면하기 힘들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지금 현재 처가 식구들은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똘똘 뭉친 게 아닌가 싶어요. 돈의 맛이 들려버린 처가 식구들의 참혹한 결과였네요. 가족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캐내는 곳이 아니고 얻기 위해서만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이 아닌 아무런 대가 없이 가진 물질들은 결국 그에 따른 대가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차라리 잘 됐다며 저희 부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벌을 받는 거라고 하더군요. 만약 장인 장모님께서 현명하셨다면 이런 일에 휘말리지는 않으셨겠죠.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받아들이겠지만 자신의 잘못과 행동을 뉘우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족의 울타리를 잘 만들어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겪게 돼서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남편과 저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을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 결혼하고 나서 더 이상 해외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었지만 남편은 3년 동안 더 체류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었죠. 3년 이후로는 남편도 더 이상 해외로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분명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었죠. 그리고 저 혼자 한국에서 지내는 생활은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신혼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건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었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제 삶이 너무 외롭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신혼집을 놔두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혹시 몰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신혼집에 들어와 청소도 하고 집안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 친정집이 아닌 신혼집으로 향했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5 신우들과 시모가 저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고 바닥에는 술병들이 굴러다닐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로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연락 한 통 없이 언제부터 오셨던 거죠? 어머님은 술을 안 드셨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내 아들 집에 잠시 놀러 온 것뿐인데 굳이 설명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니?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 우리도 슬슬 일어날까 생각 중이다. 너희가 결혼하고 제대로 된 신혼생활도 없이 떨어져 살아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는데 설마 이 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지방골이 이게 뭐니? 도대체 며칠 만에 집에 온 거야? 웬만하면 창문은 조금씩 열어놔야 군내가 안 나지.
아까 현관문 열자마자 집안에 탁한 공기가 얼마나 불쾌했는지 알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이 집에서 지내는 게 오히려 우울해서 당분간 저희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정리하시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허락 없이 침입하신 건 명백히 주거 침입에 해당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테니 저희 집에서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 새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간다고요? 우리 오빠 집에 왔는데 저희가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주거 침입했으니 저희 엄마랑 우리 동생들 전부 다 콩밥 먹이시게요? 저 솔직히 조용히 가려 했는데 새언니가 저희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한 식구가 된 마당에 저희를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쫓아내려 하시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은데요? 제 말이 틀렸나요? 첫째 신우가 한마디 하는 순간 밑에 아래 신우들도 똑같이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하더니 안방에 들어가 이불을 꺼내서 바닥에 깔곤 그 자리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시모는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몸이 좋지 않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신 뒤 방문을 닫으셨어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리 깔고 누워버린 신우들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저도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우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 일단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술병들과 음식들을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신우는 술에 취해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시모도 아무 말 없이 잠이 들어 버렸네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집안을 대충 정리한 뒤에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친정집으로 가려는데 둘째 신우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새언니, 지금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설마 지금 친정 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저희 이대로 놔두고 갈 건 아니죠? 저 오늘 야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데 저도 쉴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잖아요. 어머님이랑 집에 있겠다면서요. 그럼 차라리 제가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대충 씻고 같이 누워서 자면 되는 거지. 뭐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한 식구 아닌가? 그리고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하려고요? 저희 술 엄청 많이 마신 거 아시면서 그냥 가시려 했던 건 아니시죠? 그래도 저희 엄마 아침은 차려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찾아온 만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니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해서 아침상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왕 아침상 차려주시는 거 저희 해장할 수 있는 것도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아침상까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아가씨 정말 너무하네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아침상까지 봐달라고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가겠다는 건가요? 이제야 본 성격이 나오시네. 저희 엄마가 안방에서 누워있는 것도 짜증이 나고 저희도 거실이랑 작은 방 차지해서 쉴 공간이 없으니 친정에 가서 자려는데 아침상까지 봐달라고 해서 화가 엄청 올라오셨어요? 그렇다고 안방에 저희 엄마 있는데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술 취한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더 하겠어요. 쉬다 가세요.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신우들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이 돼서야 친정집에 도착해 몇 시간 눈을 붙일 수 있었네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컨디션 조절도 되지 않아 아침부터 온몸은 천근만근이었고 하루 종일 피곤에 쩔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다행히도 그날은 야근이 없어서 친정집이 아닌 저희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온갖 쓰레기와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다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어요. 여기저기 방 구석구석 전부 다 뒤집어 놓은 걸 보니 전날에 제가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갔던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뒤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화가 정말 많이 끌어올랐지만 꾹 참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뒤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되었네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고발하고 싶었지만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런 일로 남편까지 지장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을 정리하고 겨우 제 시간을 가지려 잠시 소파에 앉았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워낙 늦은 저녁 시간이라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살펴본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5 신우들과 시모가 저희 집 앞에 있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바꿔놨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 제가 집에 들어온 걸 알고 있는지 빨리 문을 열라고 첫째 신우가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쉬지 않고 걷어찼지만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집 정리도 이제 막 끝이 났는데 또다시 신우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문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하필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지 않고 벨소리로 해놔서 막내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하자마자 방 안에는 핸드폰 벨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집안에서 문을 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걸 시댁 식구들에게 알린 셈이었죠. 첫째 신우는 집안에 제가 있다는 걸 더 확신하게 되자 더욱더 난리를 치면서 빨리 문을 열라고 개념 없이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문을 열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저를 밀치며 거실에 자리를 잡은 뒤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듯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죠? 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신 거예요? 이런다고 저희가 못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전날에도 분명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건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을 텐데요. 저희가 남이에요? 엄마, 지금 새언니가 저희 보고 남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그걸로 끝난 거니?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겠지. 그럼 지금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가요? 조금의 배려도 없이 저희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현관문 안 열어준다고 있는 힘껏 현관문을 걷어차는 행동들이 가족이라고 느끼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막 나가시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대우를 받으시려면 그만한 행동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니? 불임 주제에 입만 살아서는 결혼 허락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 맞다. 새언니 불임이었지. 예전에 교통사고 당해서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 버렸다면서?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를 이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시애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지금 배고프니까 당장 저녁상부터 내오도록 해라. 시모의 한마디에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이런 식으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상처를 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지 서러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20살의 나이 때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심각한 자궁 손상으로 적출을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말았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꽤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허락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실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저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 때문에 저에 대한 증오가 상당했었네요. 그래도 제가 잘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를 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더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오기 전에는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저는 시댁 식구들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기 위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하자 신우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시하면서 집안을 또다시 난장판으로 만들며 배고프다고 서둘러 저녁상을 차려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당장 전화를 끊으라며 당황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곧바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들릴 수 있도록 스피커로 전환을 시킨 뒤에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말 한마디면 곧바로 꼬리를 내리기 때문에 경직된 몸으로 제 입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우들과 시모가 저를 대했던 행동들을 남편에게 전부 이르는 순간 집안은 난장판이 될 거라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하면서 신우들과 시모에게 손짓으로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꼬리를 내린 채 하나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인터폰을 보니 현관문 앞에서 제가 통화하는 걸 엿들으며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길래 한참 동안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차가 어느 정도 있어서 남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몸싸움하면서 밖으로 내쫓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현명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참 동안 통화를 한 뒤에 전화를 끊었고 잠시 뒤 시모에게 바로 이어서 전화가 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도 참고 있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어요. 너 지금 내 아들 믿고 설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내 아들 이용해 먹으면 그땐 나도 보고만이지 않을 거다. 저는 그이랑 결혼했을 때 어머님 집안의 딸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면 좋아질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머님 가족들과 인연 끊을 거예요. 차라리 그이 올 때까지 얼굴 안 보면서 지내는 게 서로한테 상처를 덜 줄 것 같네요.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 그때까지 저희 연락하지 말고 지내면 좋겠어요. 시모는 제가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에 화가 많이 나신 듯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저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에서만 지내며 시댁 식구들과 연락 한 통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 저와 시댁 식구들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을 껄끄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하면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시댁 식구들과 한번 틀어지게 되면 관계 회복은 어려울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 그때는 제가 받았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따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도 안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첫째 신우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첫째 신우가 문자 한 통을 보내왔고 문자를 확인한 순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들려야만 하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콩팥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며 병문안을 와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도 입원을 하셨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야만 했고 병실 문을 열자마자 시모와 시누이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받고 있었네요. 그동안 연락 한 통 받지 않더니만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말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걸 보면 어떤 상태인지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병원에서 엄마 콩팥에 문제가 생겼대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 투석을 받으면서 이식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대기자 등록 작성하면서 물어보니까 평균 7년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이에요. 가족이면 바로 이식이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내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뭐하러 온 거야? 내 숨이 언제 끊어지나 구경하러 왔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거라.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이 그동안 저를 함부로 대하셨지.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린 적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내실 거예요? 이런다고 좋아질 것 하나 없어요. 그이가 이제 돌아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 관계 유지하면 나중에 좋은 소리 듣겠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건가요?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난리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애도 못 가지는 하자 있는 몸뚱이가 뭐가 잘났다고 고개 쳐들면서 시애미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이제 내 앞에서 썩 사라지거라. 새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차피 애도 못 가지는데 콩팥 하나 정도는 떼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야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당연히 이식 수술이 꺼려진다 하지만 새언니는 이미 우리 오빠랑 결혼했잖아요. 그럼 한 가족이 된 건데
당연히 이식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저희 엄마가 자식한테 기증받고 싶겠어요? 그래도 새언니 콩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우리야 마음 같아서는 엄마한테 바로 기증해 드리고 싶지만 아직 우리 5달 결혼도 못했는데 몸에 문제가 생겨서 결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네. 그래, 말 나온 김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세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시애미를 위해서 콩팥 하나 떼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해준다면 앞으로 내가 너를 딸로 생각하며 옆에 끼고 살도록 하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어머님한테 콩팥 하나 기증하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저희 부모님 생각은 안 하시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제가 여기 잘못 온 것 같네요. 저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품어 세상 밖으로 나온 귀한 자식입니다. 어머님 딸들이 5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콩팥 받으시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 아가씨들 전부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몇 분은 결혼 못할 것 같은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자식 콩팥은 아무렇지 않게 받으려 하면서 자기 딸들의 콩팥은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시모와 신우들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투석받으면서 지내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한 소리 한 후에 멀쩡한 것 같아서 그만 가보겠다며 병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첫째 신우가 이런 저의 행동에 화가 많이 올라왔는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며 패대기를 치고 말았네요. 그렇게 되자 신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짓밟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이 말려준 덕분에 저는 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신우는 제 얼굴에다 침을 뱉어대며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신우들 또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려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일단 피하는 게 더는 다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병원에서 빠져나왔고 너덜거린 상태로 신혼집에 들어가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하기 시작하자 침착하게 듣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더 이상 시댁과 엮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신우들에게 짓밟히면서 상처가 나버린 몸 여기저기를 전부 증거물로 남겨두었고 그날 이후 시댁과는 2번 다시 엮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막내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받지 않았는데 막내 신우가 저에게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지금 시댁에 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서둘러 말려달라고 충격적인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었네요. 5 신우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손이 발이 되도록 저에게 빌고 있었어요. 너희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 없는 동안 이 사람 잘 챙겨주라고 얘기했었지? 그런데 이거 뭐야? 술 먹고 난리친 음성 녹음에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현관 비밀번호 바꾸니까 문을 열라고 난리를 쳐?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낸 음성이랑 영상들 속에 담겨있던 너희들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어머니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 사람한테 장기 이식해달라고 했었다며? 싫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짓밟고 얼굴에 침까지 뱉어?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 대접을 받길 원하는 거야? 나는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고 용서하지 않을 줄 알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면서 지금 엄마 앞에서 난리를 치고 싶은 거야? 엄마 투석받은 상태인 거 몰라? 엄마가 제일 나쁜 거 알아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꼭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셨어야 했어요? 아기 가질 수 없는 몸이 뭐 어때서요? 저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어머니한테 제일 큰 실망을 했어요. 내가 오늘 회사 퇴사하고 여기까지 날라온 건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어머니와 너희들 얼굴을 안 보고 살려고 온 거니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났다간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오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새언니가 우리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그래.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행동을 시켜야 하는데? 너희들처럼 똑같은 사람 만들고 싶지 않다. 이걸로 끝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남편은 제가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들과 병원에서 당했던 일들로 법적인 처벌을 내리겠다며 전부 다 구속시킨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자 신우들은 남편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머리를 자를 건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결정권을 주었고 결국 신우들은 머리카락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신우들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몇 번이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남편의 손을 잡고 뜯어 말렸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5 신우들의 머리를 전부 다 남자처럼 짧게 잘라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은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서둘러 이사 계획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년간 해외 근무를 마쳐야 했던 남편이 중간에 퇴사를 결정한 건 시댁 식구들의 인간 이하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내린 결정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아까운 인재라며 국내로 다시 발령을 해줬고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던 도중 시모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식자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서둘러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신우들은 전부 다 이식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몇 번이나 문자가 왔지만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고 있네요. 남편은 더 이상 시댁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면서 저한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른다고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이 내린 결정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모는 이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시댁 식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인연을 끊었다곤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을 끊어낸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대 후반에 딸 하나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시부가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시모와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보고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고야 말았습니다. 한번 엮여버리게 된 인연은 정말 질기고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래서 인간관계를 신중하게 형성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을 이곳에 털어놓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길래 저 또한 도움을 받아보고 싶어 늦은 새벽인데도 잠이 들지 않아 그동안 겪었던 삶에 대해 풀어놓게 되었네요. 처음 결혼했을 당시 남편은 제 딸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서 남편 없이 홀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소중한 제 딸을 키울 수밖에 없었죠. 남편을 잃게 된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사회에 복귀해야만 했고 앞으로 딸과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이 화재가 나게 되면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지만 저는 두 부모님을 떠나보내야만 했었죠. 남편을 잃은 지 몇 년도 안 돼서 부모님까지 잃게 된 충격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던 분들이 한순간에 제 곁에서 사라지게 되자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렸었죠. 이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딸은 그저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릴 뿐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온 우울증은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었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 외에는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걸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제 딸이 저에게 달려와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딸은 저를 의지하고 있고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저와 같은 입장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딸도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제 아픔은 그만 털어버리고 딸을 위해 움직여야만 했네요. 그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화재로 불타버린 부모님의 가게를 새로 리모델링한 다음에 다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나온 뒤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사업에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부모님 가게에 여성 구두 전문점을 오픈하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이라 세상 떠나신 소식을 듣지 못하셨던 손님들은 저에게 부모님의 존재를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얘기해 드렸었는데 저희 집안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런 관심들이 많은 힘이 되었었네요. 이런 상황들을 주변 동네 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관심과 호기심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도움을 주려고 오시는 분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이 그동안 쌓아오신 식당 이미지가 좋아서였는지 제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좋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꽤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매장을 만들어갈 수 있었네요. 처음 시작은 여성 구두 전문점이었지만
남성 구두를 찾는 분들도 찾아오시길래 한쪽에 남성 구두를 드리게 되었고 매장 활성도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복합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 직원들 또한 균형을 맞춰줘야만 했고 그때 한 남자가 저희 매장에 면접을 보러 오면서 제 인생 또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이력은 저희 매장에 꼭 필요한 만큼 화려했었습니다. 이력서 내용은 거의 다 영업 쪽이었고 판매 실적 또한 나쁘지 않았다는 걸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함께 호흡을 맞춰 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영업 쪽의 화려한 이력만큼 실적 또한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제 눈에 관심을 보이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딸이 유치원 셔틀버스에서 내려 매장으로 들어오려던 도중 주위를 살피지 않고 저를 보면서 앞만 보고 뛰어오다가 인도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큰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제 딸과 오토바이의 충돌을 막아주게 되었네요. 모두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고 처음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존재가 그리웠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이후부터 제 딸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남들이 보면 아빠와 딸처럼 보일 정도로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직원이 아닌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면서 실보다 득이 더 많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격상 어색한 걸 싫어해서 그러는데 말 편히 해도 되죠? 내 아들한테 은선 씨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으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이럴 때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 내 아들과 이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 이래서 짝은 정해져 있다고 하나 봐.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은선 씨한테 딸이 있다면서 내 아들을 아빠로 생각할 만큼 은선 씨 딸이 잘 따른다며. 서로가 잘 맞는 만큼 앞으로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지? 가족이 있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내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세상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 저놈이 워낙 눈이 높아서 여태까지 짝을 한 번도 만들지 않았었다니까. 애미 속을 하루에도 수십 번은 뒤집어 놓는데 이제는 제발 자리 잡고 살았으면 좋겠네. 시댁에 제 딸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한 표정을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서둘러 다음 단계로 발전하길 원했었죠. 그날 시댁에 있으면서 시모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결혼까지 성사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할 만큼 그 사람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한결같았고 제 딸을 진심으로 대해주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시모의 초대로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탁자 위에 어디서 많이 본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남편을 쳐다보자 시모가 얼굴 안색이 싹 바뀌면서 통장 안에 있던 금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며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셨네요. 네가 내 아들한테 돈 관리를 맡겼다면서? 워낙 관리를 잘하니까 믿고 맡긴 것 같긴 한데 이 큰 금액을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게 시애미는 너무 서운하더구나.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솔직히 나는 세아가 너한테 배신감을 느꼈다.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구나. 너희들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내가 애도 돌봐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건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은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남겨두신 재산이에요. 그래서 따로 보관해두고 있었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건든 적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 딸을 돌봐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돈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왜 이 통장을 내 허락 없이 어머님한테 보여드린 거야? 나는 당신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했던 이유는 나중에 이런 문제로 서운해할까 봐서 얘기만 했던 건데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불편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우리 아들을 믿고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우리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란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니겠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싫은 소리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어? 너를 내 딸처럼 아끼고 있었는데 고작 돈 때문에 불화를 만들고 싶진 않겠지? 이건 내가 세연이를 돌봐주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일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거라. 애 딸린 며느리 데리고 살고 있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너는 제가 한 거고 내 아들은 한평생 총각으로 살다가 헌신짝인 너를 데리고 사는 건데 4억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돈 때문에 가족관계를 무너뜨릴 생각은 아니지. 이 문제로 둘이 갈라선다는 건 세연이한테 또다시 상처를 준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세아가 네가 현재 어떤 위치에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잘 생각해보면 4억은 푼돈에 불과한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았니? 그걸 생각해보면 절대 큰 돈 아니다. 지금 이 상황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좋은 날들만 생각하거라. 그래야 모두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겠니? 그리고 내일은 요양원에 가기로 했으니까 늦지 않게 와야 한다. 그럼 마저 식사하거라. 남편의 행동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제 앞에 세연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잘 따르는 모습을 보니 머릿속이 더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네요. 시댁에서 불편한 식사를 끝낸 뒤 딸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 통장을 다시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부탁을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자기 가족의 상황만 얘기하면서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엄마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나는 처음 하는 결혼이었지만 당신은 나와 재혼을 한 거잖아.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세연이까지 딸려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게 당신 통장인데 왜 아까 얘기 끝난 걸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엄마가 말씀하셨었잖아. 앞으로 우리가 버는 돈이 훨씬 많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야? 당신이랑 나와의 사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돈이라면 그걸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보다 중요한 게 우리 사이고 앞으로 세연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당신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그걸 걷어차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라고. 나는 지금 그것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고.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걸 털어놓은 이유는 나중에 돈 문제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미리 얘기한 것 뿐인데,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통장을 어머님한테 드렸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정작 통장 주인인 나한테는 비밀로 하고 어머님한테 건네드렸으면서 그런 상황을 나한테 받아들이라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정한 가족일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일 아버님이 계신 요양원에 갈 때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랑 충분히 얘기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어머님 댁에서 더는 말하지 않은 거야. 좋게 해결하고 금전적인 부분은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린다고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속이 상당히 좁은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이 정도 사이밖에 안 되는 거였어? 남편은 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시모가 꿀꺽한 사억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의 돈도 아니면서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의 재산을 탐하려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성격 차이로 부딪힐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남편의 행동은 확실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남편의 말에 결국 제 선에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자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잠도 오지 않았네요. 그렇게 밤을 꼴딱 새우고 다음날 시부가 계신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기력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시모 혼자서는 감당하실 수 없어서 요양원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결혼식 전에 얼굴 한번 뵙고 두 번째로 뵙는 거였는데 걸을 힘도 없으셔서 누워만 계신 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었네요. 제 딸은 시부의 곁에 떨어지지 않고 잘 따르는데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아 계셨다면 손주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을 텐데 한창 이쁠 때의 모습을 못 보시고 떠나신 걸 생각하니 제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뒤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에 인사를 드린 뒤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놓고 온 걸 알게 돼서 다시 시부가 계신 요양실에 들어갔는데 시부의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단둘이 대화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핸드폰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너에게 해줄 말이 정말 많으니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잠깐씩 요양원에 와주면 좋을 것 같구나.
그리고 우리 집안 식구들과는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 너에게도 피해가 없을 거다. 저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는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니까. 요양원에 누워있은 지 벌써 2년이나 됐었는데 내가 세상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도 전부 다 저 여편네 때문이야. 법적으로 밝히긴 어려웠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나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려다가 실패했다는 거지. 그러니 너도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고 원래의 삶을 되찾길 바란다. 앞으로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그 전에 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눈을 감아야지.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해라. 시부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터라 머릿속이 혼란만 가득 차게 되었고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하려는데 요양실 문이 열리면서 시모가 왜 이렇게 안 오냐며 저와 시부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어요. 꼭 무언가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떨리는 목소리로 침대 밑에 핸드폰이 떨어져서 꺼내는데 시간이 들었다며 서둘러 요양실 문을 열고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올라타게 되었네요. 그날 시부가 했던 말들을 대충 정리해보면 시모와 시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요양원에 보낸 이유는 시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 욕심을 보인 것도 그렇고 시부의 재산도 탐을 내려는 모습을 보니 더는 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행동을 했고 다음날 남편에게는 잠깐 볼일을 보러 간다고 둘러댄 후에 은행을 찾아가 4억이 들어간 통장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매장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통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시게 된 거였죠. 말도 안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침부터 매장으로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며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남편도 당황했는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할 거라며 분노하신 모습으로 매장을 뒤집어 놓으신 뒤 나가셨습니다. 남편에게는 당연히 내 것을 가지고 온 것뿐이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실수하는 거라고 사색이 된 얼굴로 어질러진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급하게 시모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어요. 유치원을 갔는데 시모가 제 딸을 데리고 갔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시모가 와도 절대 딸을 맡기지 말라고 사정을 했었는데 제 딸이 할머니한테 달려가 품에 안겨서 더는 막을 수 없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시모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시댁에도 가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평소에 시모와 함께 있던 공원이나 근처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문자 한 통이 왔고 알려주신 주소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딸은 어디 있어요? 왜 옆에 없는 거죠? 이건 범죄나 다름없다고요. 빨리 데려와 주세요.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하는 게
아주 버릇이 없구나. 그렇게 나오면 내가 순순히 세연이를 너한테 돌려줄 것 같니?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걔가 어디 갔는지 내가 알게 뭐야? 시애미를 무시했으니 당연한 결과가 따라온 거 아니겠어? 4억 드릴 테니까 제 딸 돌려주세요. 지금 어디 있냐고요? 빨리 얘기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지금 누가 상황이 안 좋은지 모르나 본데? 너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는 거지? 앞으로 평생 동안 너는 세연이 얼굴 볼 수 없을 거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테니까 세연이 잘 찾아보렴. 결국 시모의 돌발 행동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4억을 드리겠다며 제 딸을 돌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말았습니다.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던 시모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시모의 통장에 4억을 이체시키길 원하셨고 저는 은행에서 급하게 시모의 계좌로 4억을 이체시키게 되었네요. 그리곤 다시 시모와 대화를 나눴던 장소에 도착한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시모는 없었고 제 딸이 앉아 있었네요. 세연이는 지금의 상황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 듯 할머니가 빵이랑 우유를 사줬다면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날이요, 더는 시댁과의 인연을 만드는 건 저와 제 딸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서류를 내밀었네요.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모에게 대충 얘기를 들었는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고 다음 날부터 매장에 출근하지 않겠다며 방에 들어가 미리 싸놓은 짐을 꺼내 집 밖을 나가면서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니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었는지 매몰차게 버리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딸의 안전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4억은 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기로 했고 그 지역에서 살고 싶지 않아 모든 걸 정리한 뒤에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쓴 경험을 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제 딸이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몇 날 며칠을 보채길래 마지막으로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 요양원을 찾게 되었고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시모에게 당했던 일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시부는 자기 몸이 온전치 않아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셨고 그날 시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걸 바로 잡겠다며 저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뒤 8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해가 바뀔 때마다 건강이 안 좋아지신 시부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네요. 그리곤 가식적인 얼굴로 시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시모 앞에 8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많이 당황한 듯한 표정을 보이셨고 뒤이어 남편이 저를 보곤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 옆에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찰싹 달라붙어 저를 경계하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걸로 아는데 이왕 온 김에 부의금이나 넣고 가거라. 저도 여기 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찾아온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그동안 아버님을 모신 건 어머님이 아니라 저인데요. 어떻게 된 게 8년 동안 단 한 번도 요양원에 찾아오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세상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곤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내시는 걸 제가 전부 다 지켜봤던 걸 모르셨나 봐요. 세연아, 가지고 온 가죽 파일 할머니한테 넘겨드려. 이게 뭐야? 여기에 있는 문서들 지금 뭐냐고? 아들, 너 이리 좀 와봐라. 왜 우리 집안 재산들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야? 남편과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된 채 집 문서부터 시작해서 땅 문서 그리고 시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의 명의가 전부 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전부 다 제 명의로 옮겨주셨었고 그 사실을 절대 비밀로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었네요.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부의 재산은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소유할 수 없다면서 법적인 소송을 거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명의 이전된 시부의 소유물들을 시모와 남편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는 변호사의 근거 서류를 내밀어 보이자 장례식장은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시부의 장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당장 변호사를 찾아갔고 남편도 그 뒤를 따랐네요.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시부의 장례도 포기한 채 변호사를 찾아간 시모와 남편은 장례가 끝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부의 장례를 마무리 지어드렸고 남편과 새로 살림을 차린 그녀에게 하루빨리 헤어지는 게 현명할 거라는 한마디 한 뒤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모와 단둘이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시부가 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변호사를 통해 듣게 되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온 거였어요. 전 남편이 저와 함께 일하면서 터득하게 된 노하우들로 저에게 뺏어간 4억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미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었죠. 그런데 시부의 재산이 전부 다 저에게 증여가 됐으니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려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 과거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받아들여줄 수 없다며 거절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뺏어간 4억을 다시 돌려준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한마디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사람의 앞날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땅을 치며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건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겐 더 이상 재산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